1917년 눈 덮인 만주 산속, 호랑이의 눈빛 앞에서 일본 장교와 조선 사냥꾼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앞으로 반세기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집어삼킬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 바로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 인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야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소설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 지난해 엄청난 히트를 쳤죠. 물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조금 가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2024년에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 문학계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뭐 노벨 문학상만큼은 아니더라도 톨스토이 문학상도 굉장한 권위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문학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두 개 상을 우리가 동시에 받았다라는 거, 우리나라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1년여가 지났는데 다시 한번 박수. 알고 보니까 이 김주혜 작가는 이름은 김주혜라고 써 있어서 당연히 그냥 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맞지만 교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 거죠. 이름은 김주혜.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서 9살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영어로 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출판이 된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이제 2021년에 출판이 됐는데 2022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학 작품에 이제 상을 수여하는 데이턴 문학 평화상의 이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 재단에서 수여하는 톨스토이 문학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면서 세계적인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은 출판된 지 4년 정도 됐지만 작년에 이제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주혜 작가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917년을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죠. 거의 한 100년이 넘은 지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조선의 산중 호랑이 사냥 장면을 시작으로 해방과 또 분단을 거쳐 196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 반세기 이상을 사랑, 권력, 생존, 이 세 가지의 어떤 교차점에서 그려낸 대하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좀 의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자라서 한국어보다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어떻게 보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대하소설을 썼다. 그 이유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핏줄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의 외할아버지가 김구 선생 옆에서 독립운동을 도우셨던 독립유공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핏줄에서부터 독립, 애국심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외국으로 이제 이주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늘 자기 핏줄에 대한, 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주혜 작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족, 그러니까 윗세대긴 하지만 윗세대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 하지만 침묵 속에 남아있던 그 이야기들을 문학으로 한번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기억을 계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늘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가장 큰 스케일로 풀어내보고 싶었다라고 김주혜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족사가 남긴 역사적 공백,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특수성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 역사적 공백을 한번 메우고 나아가서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탐구하고 거기서 더 넓게 어떤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에서 시작됐지만 또 이제 어떤 거대한 서사성을 그려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하 역사 소설, 장편 소설이죠. 저는 되게 역사도 좋아하기 때문에 술술 잘 읽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공감도 많이 가실 거고 재미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1917년 겨울 만주에서 사냥꾼 남경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냥꾼 남경수가 굶주림 속에서 일본군 장교 야마다 대위를 호랑이로부터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첫 장면 그 프롤로그가 되게 임팩트가 있는데 그 장면에서 시작된 호랑이가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굴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기계, 이런 것들을 호랑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남경수와 야마다 대위의 만남이 훗날 두 집안의 운명을 되돌릴 복선이 됩니다. 이 복선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라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또 이 책이 단점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럴 것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복선이 예측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추리소설도 많이 읽어보면 여기서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럴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뭐 잘 안 읽어보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놀라운 복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프롤로그 이후에 이제 기생 오키가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기생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기생이 되기 전 어린 시절부터 오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정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키는 예술과 매혹으로 경성에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요. 이락 지금의 어떻게 보면 셀럽이죠. 그리고 정호는 거리 고아 출신인데요. 독립운동과 정치적 이상을 줬다가 생존의 벽에 부딪히면서 혁명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오키와 정호 사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관계도 너무나 재밌고요. 그렇게 소설은 3.1운동,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 군사정권 초기까지 한 50년을 수수수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되게 술술 읽혀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사랑, 우정, 배신, 그리고 계급 상승의 욕망에 부딪히면서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한 인간의 선택을 집어삼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복선들도 그렇고 인물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촘촘하게 이거를 잘 김주혜 작가가 설정해서 해놨다라는 게 빈틈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지만 되게 짜임새가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특히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인물들이 허투루 나오는 인물들이 없이 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은 5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것처럼 진짜 이렇게 복선들이 쫙 인물들 관계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옛날 보면 뭐 오키 하면 이제 옥이니까 원래는 이제 그냥 옥이라는 이름을 써서 제이드, 영어가 이제 옥이 제이드니까 제이드라고 썼대요. 돌쇠, 그러면 이제 스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돌쇠 이렇게 영어로 그냥 DO 막 이렇게 식으로 쓰면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어감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호만큼은 JUNGHO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딱 줌으로써 정호라는 인물의 뭔가 그 서사성을 부여하는 그 장치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김주혜 작가가 설명을 한 거긴 하지만 번역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원래는 그냥 옥이라는 이름을 그냥 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그 번역가 성함이 박소연 이제 번역가인데, 박소연 번역가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옥보단 오키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바꾸는, 사실 이름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까지 이제 서로 협업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갔다. 이런 것도 몰랐던 세상, 소설과 번역가의 관계가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일단 이 책에 나오는 제목 야수, 작은 땅의 야수들, 일단 야수는 첫 번째로 호랑이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 호랑이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인간 자체,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야수하면 뭔가 좀 거칠고 뭔가 본능적이고 욕망에 휩싸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을 약간 야수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땅은 당연히 조선이 될 거고, 욕망, 배신, 권력,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야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일본 장교가
조선 사람들을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비하한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비하한 것을 가지고서 뭔가 더 거대한 걸로 표현해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독립을 위해서 막 계속 투쟁하고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독립운동, 그런 것들을 야수성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일본의 그 앞잡이로 그렇게 섰건, 실제로 그런 인물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야수로 표현한 게 아닌가, 중의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물들이 되게 좀 복합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랑, 그리고 생존, 그러니까 현실적 타협, 그 다음에 이상향, 이런 것들, 어떤 축의 관계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키와 정호 말고도 단이, 연화, 월향, 이명보, 김한철, 야마다 대위 등등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사실 이 김한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 뭔가 그 고 정주영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김한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인력거꾼이었고, 오키를 이제 그 인력거 태우면서 오키랑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약간의 스포지만 오키랑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잘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자동차까지 만드는 그런 기업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가죠. 오키를 사랑했지만 본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오키랑 헤어지고 본인의 꿈을 찾아간, 물론 그 부분이 정주영 회장을 닮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일제강점기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까지 이끈, 사실 근데 그 당시 재벌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 1세대 재벌들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일제강점기 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키운 거다 보니까 좀 그 생각이 났어요. 특히 자동차 계열이다 보니까 정주영 전 회장이 좀 생각이 났고, 서사 기법이 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3인칭 시점인데, 오키, 정호, 단이, 한철, 다양한 시선들을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되게 쉽게 잘 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문을 읽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번역도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번역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서 그냥 김주혜 작가가 한글로 그냥 쓴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옮김이 있고, 앞에 보니까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영어로 쓰였는데 한글로 번역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번역가의 힘이 참 대단하게 작용을 한 거죠. 정말 잘 썼고요, 쉽게. 또 이게 톨스토이 문학상에서 수상을 했는데, 그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역사적 대하소설 느낌이야. 미하일 숄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이라든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라든지, 그만큼 길진 않지만 어쨌든 장편 대하소설로서 좀 러시아의 어떤 그런 소설들과 느낌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에서 이게 좋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뇌피셜, 제 개인 피셜, 책 읽는 원식이니까 원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있잖아요. 그 책하고도 조금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민진 작가도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파친코는 디아스포라와 제일 조선인을 다뤘다라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썼다라는 측면에서 비교해보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둘 다 엄청난 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실 때 또 좀 더 거대한 소설이긴 하지만 박경리 작가의 토지, 이거하고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황석영 작가의 손님이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나 박경리 작가의 토지만큼은 좀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황석영 작가의 손님도 제가 읽어봤을 때 뭔가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을 보면 뭔가 독립운동가를 되게 돋보이게 만들고 영웅적 독립서사를 좀 그려낸 책들이 많은데, 그런 좀 진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잔혹하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생존기를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선택, 그리고 그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러니까 다 우리 개인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 가면 다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모두 다 특별한 일이죠. 사실 그 일제강점기라는 게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선택 하나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물의 욕망과 역사적 경랑이 촘촘히 좀 얽히면서 한반도 대하서사에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좀 과장하면 그렇게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는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영화적인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고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생동감 넘치게 인물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이 책 좀 읽어보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읽으시면서 한번 호랑이의 모티프에 대해서도 계속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호랑이가 뭘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그걸 정답으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그냥 쫙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라면 과연 내가 오키라면, 내가 정우라면, 내가 한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국 다 선택인 거잖아요. 그 선택의 그 과정 속에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게 이 소설을 소화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결국 인간 안의 야수성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죠. 여러분이라면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생존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덱괄조 안녕.